안녕하세요. 한양대 구리병원 감염내과의 김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올바른 항생제 사용,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내용입니다. 다소 무거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항생제란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다른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명을 막는 물질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항생제의 의미는 세균을 죽이는 항균제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게 항생제를 항균제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면 되겠고, 원칙적으로는 항미생물 제제가 더 올바른 통칭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주제에서의 항생제란 항균제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균제는 그럼 언제 써야 하는가? 우리 몸에 감염을 유발시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가끔 감염이란 단어와 염증이란 단어를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염이라 함은 이런 병원체인 미생물이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 감염병, 감염증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염증이라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한 이야기로서 감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손상, 외상이나 화상 이런 것에 의해서도 몸에 그런 충혈, 부종, 발적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염증이 있다라고 해서 감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항생제가 왜 자꾸 문제로 되고 이슈가 되느냐. 2024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로 인해서 2050년까지 3,9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은 결국 우리가 쓸 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940년대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개발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페니실린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계열의 항생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항생제가 개발되면 곧이어 이들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성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항생제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성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쓸 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은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으로 인한 사망, 내성 결핵균이 많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사망이 많았다고 하면, 약이 많이 개발된 2021년도에는 이러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이 줄었지만 2050년 우리가 예측하는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다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다시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용량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세균이 보시는 그림처럼 처음에는 바로 효과가 있지 않지만 점차 효과가 누적되면서 우리가 계획된 시점까지 약을 다 쓰게 되면 세균이 죽고 병이 완치되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항생제가 감수성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세균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의 내성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약을 써도 그 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병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옆에 그림은 파란색의 항생제에 잘 듣는 애들과 주황색의 항생제에 잘 안 듣는 애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항생제에 잘 듣는 애들은 쉽게 죽지만 항생제에 안 듣는 주황색들은 점점 더 증식하고, 심지어 얘네가 갖고 있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원래는 잘 들었던 그 파란색 균에게까지 전달함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이 점점 더 전파될 수 있다는 그런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생제를 우리가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그림처럼 충분 기간, 충분 용량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세균이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나는 약 먹었으니까 좀 좋아졌다. 항생제 오래 쓰면 나쁘다고 하는데 난 이제 그만 먹겠다 하고 본인의 자의로 조기 중단하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 죽지 않은 이 세균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을 획득한
세균의 경우에는 기존에 썼던 항생제를 써도 이것이 치료되지 않고 점점 더 증식해서 병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 용법 기간을 준수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용인데요. 우리가 사람에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항생제를 가축과 환경에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과 환경에 사용된 항생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에서 또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축에게 항생제를 먹이게 되면 가축의 대변이나 그런 곳에 있는 세균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게 되고, 이들의 가축의 분변에 의해서 오염된 환경, 그리고 가축의 그 생산물 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고, 이러한 내성균을 섭취한 환자들은 일부에서는 병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라 함은 꼭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원헬스 측면에서 사람, 가축, 농작물, 환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무작정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또 한 가지 예는 이제 이상 반응입니다. 잘 알려진 항생제 이상 반응으로는 알레르기하고 설사가 있고, 그 외에도 콩팥이 나빠진다거나 간이 망가진다거나 많이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항생제를 쓰는 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괜히 안 써도 되는 약을 써서 얻는 고생은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쓰는 것을 제어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생제 이상 반응으로 잘 알려진 앞서 알레르기와 설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항생제 이상 반응으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항생제에 의한 알레르기는 특정 항생제를 먹었을 때 발진이 생긴다거나 호흡곤란이 생긴다거나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 이런 특정 이상 반응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항생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늘 이제 그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나는 이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다 라고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처음 쓰는 항생제여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한 이후에 생기는 이상 변화가 있는지 내 몸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생제 관련 설사가 조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다들 흔히들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장에는 우리 몸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내의 세균총이 항생제로 인해서 얘네도 세균이기 때문에 일부 죽어나가게 되고, 이렇게 비어진 자리를 좋지 않은 세균이라던가 다른 메타볼라이트 등이 채우게 되면서 설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항생제 관련 설사이고 항생제를 끊게 되면 이 설사가 호전될 수 있겠는데요. 간혹 이러한 장내외 세균총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취약해진 상황에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이라는 세균이 생착을 해서 얘네가 감염을 유발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이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이라는 균주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균주가 자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되면 독소를 분비하면서 장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곡처럼 코처럼 몽글몽글한 대변을 보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 되겠고, 실제로 대장 내시경 등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 막으로 뒤덮여서 이 장막이 다 떨어져 나오는 그런 설사를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병과 달리 자주 재발을 할 수가 있어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많은 문제가 됐던 그런 병이고, 국내에서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항생제를 사용한 후에 설사가 지속된다 그러면 꼭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감기, 항생제를 써야 될까요? 감기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으로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이 아프다, 편도염이 아닌 그 인후통에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로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질환이죠. 그래서 이 둘 역시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도 일부 있고 세균 감염도 일부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주되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비동염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원인균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편도염과 폐렴의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꼭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처럼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앞서 얘기했던 감기 등의 이런 상황에서는 항생제는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로 병원을 갔을 때 항생제를 주세요라던가 혹시는 항생제를 드세요라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감기인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상황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항생제의 노출은 결국 내성이라던가 앞서 보셨던 이상 반응의 기회를 눕힐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용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 기간은 가급적 짧게, 치료 기간 중에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치료 기간이 예를 들어서 7에서 14일 이런 식의 기간이 있고 나의 증상이 다 좋아졌을 때 그 경우는 7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굳이 증상이 다 낫고 문제가 없는데도 7에서 14일에 14일을 채우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간에 충분한 최소 기간인 7일을 채우는 이런 식의 치료 방침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의 주요 꼭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나의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간에 끊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이 2021년도의 통계 자료인데 증상이 나아지면 항생제를 그만 써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53%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받은 항생제는 기간을 지켜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받은 약들, 이거는 항생제뿐만이 아닌데요. 받은 약들을 많이들 갖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변기에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환경에 이 약들이 뿌려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들은 반드시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고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리시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23년에 제정을 했고, 여기 통에 보이시는 것처럼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를 하여서 이곳에 폐의약품을 버리고 여기서 소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의 관리도 나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항생제 복용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만 제대로 충분한 기간 동안 처방받은 기간 동안 복용하기. 그리고 나랑 이 사람이 증상이 비슷한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항생제를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이렇지 않고요. 타인이 처방받은 항생제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같다고 해서 같은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적절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처방받는 항생제는 질병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최소 기간을 충족을 시켜야 아까 보셨던 내성 유도라던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 복용 기간을 잘 지키고, 만약에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 후에 이것을 끊을 건지 변경할 건지 등을 상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항생제 적절 사용을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으로서는 2024년 11월부터 질병청에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사용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양대 구리병원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항생제 적절 사용을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항생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와 피드백을 하고 여러 가지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 자료들은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